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한밤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무디스가 스페인의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탓에 이날 예정돼 있는 단기 국채 입찰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화학업체인 듀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 결과 주가는 9.5%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그 이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지만 오늘 이렇게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3분기 실적 때문인데요. 여기에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했습니다. 듀폰은 $10,000,000 순이익을 기록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3M은 매출액 $75억 달러로 작년보다 3.1%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날 무디스가 스페인 지방정부의 5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탓에 스페인 단기국채 입찰이 부진한 결과를 낳은 것이 시장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 회의를 개최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1.82% 하락하며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0.88%, 8월 이후로 처음으로 3,000선 이하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1.44%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최근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과 지방정부 신용등급 강등, 또 미국 기업 실적 악화가 부담이 됐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3분기 스페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며 5분기 연속으로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스페인 경제 우려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 듀퐁과 3M 등 기업들의 부진한 3분기 실적도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프랑스가 가장 큰 폭의 2.2% 하락을 보였고 독일은 2.11%, 영국은 1.44%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3개월 내 최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화학회사 듀폰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가운데 60%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됐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도 다시 커졌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지난 3분기에 스페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면서 스페인 정부가 올해 재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은 전일 대비 1달러 98센트 내린 배럴당 86달러 67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12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 지방정부 5곳의 신용등급을 한두 단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20일 안달루시아와 카탈루냐, 무르시아 등 3곳의 신용등급을 2단계씩 강등했으며 다른 지역은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이 지역은 새롭게 투자 부적격 정크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무디스는 5곳이 매우 제한된 수준의 현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등 유동성이 악화됐고 자금 조달하기 위해 단기 차입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강등으로 분리독립을 요구하던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엔 기업들의 실적 살펴보시겠습니다. 듀폰의 지난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듀폰은 3분기 중에 $10,000,000의 순이익을 기록해 주당 순이익이 1센트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순이익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듀폰은 연간 조정 이익을 주당 $3.25에서 $3.30 수준으로 전망하고 앞서 7월에 제시했던 주당 $4.20에서 $4.40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듀폰의 3분기 어닝 쇼크는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수익성 회복을 위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 3억에서 4억 5천만 달러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기업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대표 물류업체인 UPS의 3분기 실적은 나름 선방했습니다. UPS는 3분기 중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주당 $1.0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1달러 9센트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131억 7천만 달러보다 줄어들었고 월가 전망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UPS의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의한 것입니다. 3분기에 미국 내 매출 비중을 높이긴 했지만 국제 화물 운송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매출 악화를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기업 실적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세계 최대 화학업체인 듀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듀퐁과 그 외 기업들의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어닝 시즌 아주 이제 백중세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그만큼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실적들이 여전히 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이번 주 중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듀폰이 어닝 쇼크 수준의 내용을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1달러 가까이 하향한 부분도 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여파로 현재 작용이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이번 분기에 1,0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분기에 4억 5,200만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이익과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44센트로 이도 시장 예상치인 46센트를 하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인원 감축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 1년 내에 직원 1,500명을 감원한다는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오늘 듀폰은 이런 악재성 내용들이 대거 발표되면서 주가가 9%나 가까이 하락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 밖에 3M은 주당 순이익이 1달러 65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액은 예상치보다는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 발표하는 제조업체의 내용들을 보면 순이익은 얼추 맞추는 기업들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부분은 수요 부진의 내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으로 유난히 실적이 좋은 기업은 페이스북을 들 수가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12센트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매출도 12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 12억 3천만 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IPO로 시장에 아주 각광을 받았던 상반기에 IPO의 대표주였는데요. 특히 구글이 고정 광고 매출이 15% 가까이 하락하는 등 분기 연속으로 좋지 않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모바일 광고 매출에서 14%가 신장하는 등 광고 매출에서 선방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내에서는 0.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9% 이상 현재 속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듀폰의 어닝 쇼크도 안 좋았지만 스페인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 지방정부 5곳의 신용등급을 한두 단계 강등하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방정부 쪽의 부실 규모 이런 쪽을 스페인 중앙정부가 메워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 때문에 무디스가 지방정부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화를 했습니다. 모두 5개 지방정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그 신용등급 강등에서 지방정부 중 정크 등급으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엑스트레마두라 지역과 안달루시아 지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무디스는 스페인 정부의 신용 등급을 BAA3로 그대로 제시하면서 신용 등급 전망만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지만 이 지방 정부의 부실은 여전히 스페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지적 때문에 정크 등급으로 무더기 하향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유동성 기금이 지원이 끊길 경우에 지방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현재 위태롭다는 것이 무디스의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이었죠. 미 대선 후보들의 3차 TV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좀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비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3차 TV 토론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3차 TV 토론은 예상보다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이를 몰아붙였고요. 이런 점에서 오바마 쪽의 승기가 조금 더 짙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CNN은 그 토론 직후에 지지율의 편차를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오바마가 그 롬니 후보보다 다소 현재 우세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CNN 집계 결과는 오바마가 47, 롬니가 40으로 판단이 됐고요. 다른 쪽에서는 오바마의 그 선전이 보다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그 플로리다 보칼레이턴시 린 대학에서 3차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외교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만 롬니 후보가 외교 문제 해결에 대해서 경험 부족을 드러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격을 좀 피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안보와 인권에 대해서 오바마가 일관된 주장이 돋보인 부분이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지난 10월 8일 롬니 후보는 버지니아 군사연구소 방문 연설을 통해서 이라크에 미군 주둔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날 토론에서는 다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바꾸자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특히 외교 정책상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롬니 후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TV 토론에서 다소 열세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TV 토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변동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죠. 이 부동층이 관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TV 토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2차, 3차는 선전을 했고 1차는 다소 이제 수세에 몰렸었는데요. TV 토론만 놓고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더 지지세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정 지지층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관측이 미국 현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앞서고는 있지만 그 근소한 차를 낙관하기 어려운 예측 범위 내에서 현재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 5%가 현재 부동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롬니 후보가 특히 롬니 후보의 지지층이 이번 TV 토론, 특히 3차 토론에서 다소 열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집 가능성이 반대적으로 반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2주간 미국의 여론 향배가 어느 후보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 세부 논의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영국의 반대도 완강한데 각국의 입장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EU 집행부의 스메타 집행위원이 EU 27개국이 지난 EU 재무장관 회의 때 11개국이 도입을 긍정적으로 합의를 했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 세부 안건을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현재 가장 앞서서 달리고 있고요. 내년부터 많은 국가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현재 책정하고 있는 이런 쪽에 EU 집행부가 조금 더 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의사 표시를 타진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일본 소식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0조 엔의 추가 금융 완화안을 일본 중앙은행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다 총리가 이제 아주 코너에 몰리니까요. 네. 경기 진작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7일부터 안건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오는 30일 BOJ의 금융통화 정례 회의가 있는데 이 30일 날 추가적으로 현재 80조 엔에 달하는 양적 완화를 10조 엔 이상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 지지율이 18% 가까이 떨어진 노다 총리의 현재 그 국면 전환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채 매입 이외에도 상장지수 펀드인 ETF나 부동산 신탁자산의 매입을 BOJ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맞닥뜨리고 있는 민주당이 패배를 막기 위한 고육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지율이 너무 많이 하락한 부분, 그 다음에 중국과의 불화 문제, 이런 내용들이 현재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새로운 총리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는 현지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다시 1920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여전히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전일장 코스피 지수 별다른 이슈 없이 네. 외국인이 수급적인 문제로 현선물 매도하면서 수급이 약화되면서 14.78포인트 하락한 1926.8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해외 증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적인 측면과 좀 그런 수급 마감 시장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대만 증시, 홍콩 증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만 증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IT 업종이 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대만 증시 어제장 0.5%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 증시는 반면에 금융업종이 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0.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물론 어제장 미국 증시 듀퐁이나 3M 등의 실적 악화로 조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 좀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종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HP나 인텔 이런 전통적인 PC 업체 그리고 최근 좋은 흐름을 보였던 애플 이런 업종들이 IT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표나 또 건설업 지표 같은 경우가 최근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 업체와 또 대출을 해주는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금융업종, 은행업종들이 상승이 참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유럽계 투자자들은 최근에 자국의 은행 건전성 문제 때문에 사실 투자 여력이 좀 큰 모습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투자자들은 IT 업종보다는 어느 정도 금융 쪽이나 건설 쪽 이쪽으로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 투자를 할 때 대만 지수나 우리나라 지수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IT 업종과 네. 현대차, 기아차가 속해 있는 자동차 업종이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좀 차지하는 모습인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도 그 미국 투자자들이 조금 좀 꺼리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현대차보다는 좀 토요타 쪽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할 그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최근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IT 업종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 쪽 그런 IT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PC 업체들이 많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조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애플의 약간 좀 안 좋은 모습, 하청업체 문제라던가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혁신 문제 같은 경우 겹치면서 삼성전자에 조금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침 어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00억 이상 좀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 계속해서 좀 IT 업종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앞서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 호조로 건설업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셨는데요. 어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4% 무려 급락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고 팔았나요? 네, 어제장 외국인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 삼성전자 우선주, 호남석유 이렇게 좀 이런 순서대로 샀고요. 네. 또 기관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NHN,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조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매도폭이 심했는데요. 반면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 상위에 들면서 159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건설주 같은 경우도 좀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도 종목 또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외국인들 삼성 엔지니어링, NHN, LG전자, 하나금융지주, SK하이닉스 순으로 순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기관은 LG화학,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대림산업, 기아차 순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GS건설과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건설주인데 기관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현대건설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약간 좀 투자 주체별로 좀 차별점을 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 약간 저평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장은 뭐 저가 수주라던가 이런 해외 악재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 업종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가 나란히 있던데요. 이렇게 IT주로 담고 있는 이유는 또 따로 있을까요? 글쎄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근에 하락폭이 심했다가 최근에 네.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같은 쪽에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좀 하락폭에 대한 좀 단기 반등을 좀 노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좀 기관 쪽에서 먼저 선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소폭이나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들어볼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1.15포인트 오른 524.15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이 좀 하락하게 되고 좀 무너지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수급이 좀 코스피 쪽으로 좀 이전되면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를 해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 조금 지난주 좀 무너질 때 코스피 쪽으로 전혀 그런 수급 흐름이 이동되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저점 국면은 분명히 맞지만 당분간은 형보다 좀 아우가 좀 나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어제 또 건설 업종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그와 반면 또 연말을 앞두고 내수 관련주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업종의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가 아닌 좀 네. 약간 경기를 덜 타는 그런 업종들이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유틸리티 업종과 통신 업종,
그다음에 유통업종 등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경기 민감주죠. 건설업종, 조선, 철강업종이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종목별로 이런 경기 민감주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약간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들 운송장비, 건설업, 화학주 등 경기 민감주를 조금씩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기관은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전기가스, 통신, 유통 등 경기 방어주 위주로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코스닥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강세 업종 살펴보게 되면 성강밴드, 태광 등이 있는 피팅 업체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주나 실적 등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여행주죠.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이런 업종 등이 우리나라 그런 업황보다는 중국 쪽의 인바운드 수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약세 업종으로는 터치패널 업종이 최근 주가 강세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면 금요일 급등했던 셀트리온이 옆으로 빠지지 않고 좋은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CJ 오쇼핑, SM은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이 간밤 뉴욕 증시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투자자분들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략 좀 한 줄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예, 오늘 전략 한 줄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멀리 보라는 좀 전략을 좀 피고 싶은데요. 네. 사실 지금 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멀미가 날 지경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 대응보다는 대형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외국인이나 연기금, 보험 이런 투자 주체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 주체들인데요. 이런 투자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이나 연기금, 보험 등의 그런 투자 주체들을 따라서 좀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멀리 보자, 낙폭 과대주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제 날씨가 상당히 좀 출근하는 길에 좀 쌀쌀한 그런 기운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좀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좀 겨울이 좀 빨리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과정에서 찬바람이 불 때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좀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겨울 관련주로 봤을 때 난방이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의류 관련 업종 또 혹은 TV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쇼핑 관련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좀 좋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립식품이라는 그러한 종목의 흐름을 좀 봐도 상당히 주가가 한 달 만에 거의 40% 이상 급등을 하게 됐죠. 그 부분은 바로 호빵이라는 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호빵은 사실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부 기관의 좀 매집으로 인한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급등 이런 부분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앞으로 지금 제가 이제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LG 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의류 관련주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한 1.7% 증가하게 되고 거의 증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소폭 감소하는 그런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실적이 좀 좋지 않나,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 실적의 둔화폭이 2분기 대비해서 좀 확대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가의 그러한 실적의 악화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러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이제
의류 성수기가 좀 다가오게 되죠.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경기에도 민감하지만 날씨에 대한 이런 지배적인 부분, 영향도 좀 지배적이라고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동사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때 매출 성장을 좀 크게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이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좀 겨울 동안의 날씨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웠던 그런 날씨 영향도 큰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2012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 내년에도 이러한 경기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공격적인 확장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영업이라든가 생산, 재고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좀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상당히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준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러한 4분기 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기저효과에 따른 완만한 매출 성장이라든가 원가율 안정에 따른 이익률의 회복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PER 밴드, 동사 같은 경우는 PER 밴드를 봤을 때 8배, 13배 수준 이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주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주가가 지금 현재 PER이 한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ER의 거의 하단 밴드에 있는 상태다. 이미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부진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최근에 이러한 중소형주의 강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시장의 환경 자체도 주도주가 없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대안주 찾기의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개념에서 충분한 그런 대안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지금 그러한 환경 자체는 영업 환경 자체는 좀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사실 소비 침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SPA 브랜드 자라라든가 유니클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를 좀 누리면서 동사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지만 사실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는 극히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비중이 한 5% 미만인 TNGT라는 그 브랜드가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가 전략으로 해서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 주 브랜드인 닥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이 과거보다 좀 어려운 그런 악화됐지만 여전히 그런 경쟁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충분히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하락을 좀 멈추고 서서히 완만하게 좀 상승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주가에 어떤 큰 변동은 없지만 약간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을 좀 보시면 월봉을 좀 보시면 이러한 좀 하단 밴드 이 부분에서 저가를 좀 형성을 하고 나서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좀 부분을 봐도 최근에 이러한 기관의 매수, 특히나 이 기금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주로서의 충분히 앞으로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매매에 접근하실 때는 매수가는 32,600원에서 32,950원,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LG 패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해외 증시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이제는 추세가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증시는 이미 상태가 안 좋았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나마 네. 다우존스가 많이 버텼었습니다. 근데 이제 61선도 확실하게 이탈됐고요. 단기적인 반등 시도는 나오겠지만은 이미 추세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9월 중순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 계속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1900선 지지 여부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망으로는 이제 시가부터 1900을 깰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이제 회복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이렇게 보세요. 1900을 회복을 해주면 나름대로 이제 단타 매매 시도하면 되겠고요. 이탈하면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1900이 깨지면은 또 사방에서 또 어떤 사람은 눌림목이다, 뭐 심하게는 뭐 중기 바닥이다, 이런 조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절대로 바닥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1900선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그 상태는 안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지수 바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수가 나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명히 강조해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9월 중순에 2000선 전후 횡보해 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거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저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단기 저점에서 반등해주고 나름대로 단기 고점도 거의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위치인데, 오늘 1900선 아마 이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은 뭐 짜릿한 초단타는 충분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관망 모드로 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막을 보시면 이제 2012년 시황 전망에 대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자막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50선 고점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또 저점도 완벽하게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선 전후에 횡보할 때 하락 주장을 해드렸는데요. 뭐 지나간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언젠가 중기 바닥이 오겠죠. 그때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간 서울경제TV만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1900선 지지도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응 전략도 궁금합니다.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전략 매도를 해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1900선 아래에서는 그냥 뭐 0에서 1900선 이상에서는 0에서 25 정도 해주셔서 초단타나 뭐 단기 매매가 좋고요. 밑에서는 정말 이 종목은 던지기 아깝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낫겠고요. 이미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950 넘거나 1900을 깨거나 그러면 그냥 다 정리해달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지난주에 단기 고점 다 잡아드렸어요. 매도하기 싫어서 안 한 거죠. 저는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시면 문제가 없겠고요. 테마주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하나 짜드리겠는데요. 문재인주는 월요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세요. 어차피 저는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아마 이 얘기하면 놀랄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나온 게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저는 작년 1월부터 얘기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전혀 의사도 비치지 않았을 작년 1월부터 전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보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장세에서 한번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2개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7시 30분에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데, 어쨌든 금요일 저녁에 이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게 뭐냐, 절대로 1900 바닥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기 바닥은 시기적으로나 지수상으로 보나 아직까지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관망하던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초단타 대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속도가 느린 코덱스 인버스를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50에서 80% 베팅하라고 했다고 계속 강조해 드렸었는데, 그거 약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코덱스 인버스를 뭐 비싸면 7,500원, 싸면 7,400원에 잡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세요. 남들 박살 날 때 나는 위험 관리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중기 바닥이 오면은 그냥 바닥에서 주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형마트 업계 반값 TV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앞두고 LED TV 판매 전쟁이 재점화된 것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가 TV를 좋은 조건에 구입할 수 있는 적기겠어요. 네, 그 저가 LED TV 구입을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뭐 이번에 한번 구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빅3 대형마트들이 잇따라서 그 저가 TV 판촉 활동에 나서서인데요. 이마트는 기존 모델보다 기능을 향상시킨 신제품을 내놓고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섰고 홈플러스도 39인치 모델을 새로 내놨습니다. 롯데마트는 이에 대응해서 기존 상품을 16% 할인해서 판매하는 판촉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 네. 이 작년 10월 말에 이마트 반값 TV 출시로 시작된 유통업체 간의 1차 판매 전쟁과는 지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1차 판매 때는 주로 1, 2인 가구의 어떤 그 1, 2인 가구의 그 안방이나 아니면 네. 기존 가구의 거실이 아닌 안방의 그 세컨드 TV 수요를 겨냥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2달여 앞두고서 디지털 TV를 교체하려는 수요를 정저준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TV 사양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마트는 1년 전 선보인 32인치 LED TV 드림뷰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을 낮춘 드림뷰 2를 오늘부터 판매를 합니다. 화면 전환 속도가 기존 모델보다 2배 정도 향상됐고 패널도 대만산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만든 국산으로 바꿨습니다. 가격은 기존 모델보다 3만 원 저렴한 46만 9천 원입니다. 같은 크기 비슷한 사양의 삼성전자와 LG전자 보급형 TV에 비해서도 30%가량 저렴합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선보인 22인치와 32인치 모델에 이어서 39인치 LED TV를 개발해서 자체 상표인 XPO를 달고 판매합니다. 25일부터 59만 9천 원으로 1000대 한정을 판매합니다. 롯데마트는 정상가가 44만 9천 원인 통큰 LED TV를 25일부터 31일까지 1000대 한정으로 37만 9천 원에 할인 판매합니다. 중소업체인 모뉴엘이 만든 이 상품은 화면 전환 속도가 120MHz와 풀 HD급의 해상도를 갖췄습니다. 네. 정부 균형 재정 기조와 맞물려서 내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감시 활동과 또 경찰 교통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내년 일반 회계 세입 수입 가운데서 네. 과태료나 과징금, 몰수금 수입을 3조 6,6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3조 2,600억 원보다 4천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 12% 늘렸습니다. 증가율은 일반 회계 전체 세입 예산 증가율보다 배가 넘습니다. 이 항목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내년 벌금과 과태료, 과징금 수입을 무려 50% 가까이 늘려잡았습니다. 올해 4,035억 원에서 내년 6,043억 원으로 2천억 원, 49.9% 증액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 횡포나 담합,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들입니다. 경찰청은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급 규모를 9,990억 원으로 11% 늘렸습니다. 법무부의 경우는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항목 규모를 내년 1조 8,680억 원으로 1.9% 증액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 벌금과 과료 수납률이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67.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세입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청 과태료 수입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과 징수 실적 간 큰 차이가 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제약이 내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합니다. 신사업은 지주회사에서 추진하고 전문약과 일반약 사업을 각각 분리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내 1위 제약업체인 그 동아제약이 네. 내년 3월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 동아제약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의 동아제약은 지주회사인 가칭 동아소시오홀딩스로 존속시키고 자회사로 전문의약품과 해외사업법인 주동아와 일반의약품 바카스 사업법인 동아제약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시점은 내년 3월입니다. 전환회사 전환에 따른 회사 주식 분할 비율은 주동아 0.63 대 동아소시오홀딩스 0.37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동아제약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1주당 새로운 주동아 주식 0.63주와 동아소시오홀딩스 주식 0.37주를 받게 됩니다. 자회사 체제 전환 후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재상장되며 주동아는 심사를 거쳐서 코스피 시장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K건설과 한화건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플랜트 공사인 이 자잔 프로젝트 건설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4분기 대형 해외 건설 공사로 관심이 집중됐던 사우디 자잔 프로젝트에 국내 업체들이 잇따라 선정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SK건설은 강압증류 및 중진류 분해 공정인 9번 패키지를 수주했고, 한화건설은 원유를 수송하는 해양터미널 공사인 14번 패키지를 따냈습니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은 해양시설로 알려진 6번 패키지를 맡았습니다. 나머지 패키지 공사는 사우디 현지 업체와 스페인, 일본 업체들이 나눠서 수주했습니다. 계약은 다음 달 중 자잔 프로젝트 현장에서 체결됩니다. 사우디 자잔 프로젝트는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가 사우디 남서쪽 공업도시 자잔에 하루 40만 배럴 규모의 정유 플랜트와 이를 수송할 해양터미널을 오는 2016년까지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아람코 측은 총 공사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대략 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중 공사 규모가 큰 국내 업체들의 수주액은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잔 프로젝트 입찰은 플랜트 시장의 큰손인 아람코가 발주하는 사업인데다 향후 중동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국내 업체 간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하나건설의 해양터미널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이 지난 5월 리야크 신도시 건설 수주를 계기로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내 대형 건설사 및 중공업체가 해외 수주를 막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서 올해 목표한 해외 수주 7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최근 현대중공업이 3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제다 사우스 발전 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루브레프 윤활유기유 플랜트 공사를 따내는 등 4분기 들어서 굵직한 해외 공사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